네, 이어서 협회 기간 약관 선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의 대표적인 약관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선박보험을 들게 됩니다. 뭐 비슷한 연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예전에 SG 팔리시가 사용되던 시절에는 이 SG의 S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박보험도 SG 팔리시를 썼으나 이제 그 뭐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1779년은 지금처럼 뭐 컨테이너선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그 지금 범선이라고 하는 선박들 있죠. 돛을 통해서 바람과 조류의 힘으로 다니는 선박, 그런 선박들이 다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안 맞았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1884년에 런던 보험자 협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몇 차례의 이제 그 논의 끝에 협회 기간 약관 선박, 좀 명칭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Institute Time Close Hearse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몇 번 개정돼서 70년에 뭐 이것도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고, 82년에 보험사 쪽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SG 팔리시 폼에서 뉴 마린 팔리시 폼으로 이제 신해상 보험증권으로 등장을 하면서 지금의 현대적인 약관들이 다 대거 이때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선박과 관련돼서도 신협회 기간 약관 선박이 등장을 해요. 83년도.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선박보험의 대표적인 약관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500톤 미만의 소형 선박, 돛담배 같은 배들 빼고는, 오리배 뭐 이런 것들 빼고는 대부분 선박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 ITC 훌스를 기준으로. 그래서 ITC 훌스의 기준도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83년도, 그러니까 그 ICC, 우리가 적하보험, 화물보험에서 사용하는 협회 적하약관은 82년도고 협회 기간약관은 83년도입니다.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이때 뉴 마린 팔리시 폼이 사용되면서 기간 선박보험에 대한 약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해상보험증권과 함께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박보험도 이제 쉽게 말해서 신증권, 신약관, 신해상보험증권과 신협회기관약관 선박을 함께 이제 사용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 83년도에 있었고, 저가약관은 82년도 버전이 있고 2009년도 버전이 있죠. 근데 뭐 사실은 82년도 약관을 쓰거나 아니면 구협회 증권의 구증권의 구약관을 쓰고 있는, 병행해서 쓰고 있는 이런 형태로 적하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보험도 95년도에 개정이 됐지만 주로 이제 83년도 약관, 82년도 협회 적하 약관과 83년도 협회 기간 약관 선박이 많이 쓰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박보험의 특징은 선박보험의 정말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선체, 그리고 기간, 선용품, 의장품, 비품에 대한 것을 함께 뭉쳐서 함께 보험 목적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보하고요. 그리고 선박의 보험 기간은 보통 이제 12개월 기간 보험으로서 하고, 기간 동안 보험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면 그때마다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내가 1년 단위로 보험을 들고 충돌 사고나 이거 날 때마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죠. 물론 그렇게 여러 차례 사고를 내면 아마 내년도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협회 기간 약관 선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ITC 훌스의 26개 조항들을 쭉 살펴보면 항해 조항부터 시작해서 원자핵 위험 면책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쟁 위험, 동맹 파업 위험, 뭐 악의적인 행동,
사보타지 같은 악의적인 행동, 뭐 은자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보험자가 이런 일 벌어져도 보상 안 해주겠다는 것을 규정한 조항들이죠. 이런 면책 조항도 있고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보험자가 해상에서 선박과 관련해서 어떠한 손실 그리고 그 손실을 유발한 위험, 어떠한 담보 위험으로부터 발생됐을 때 보상을 해주냐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 위험에 대한 6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있죠. 4분의 3 충돌 손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해상 손해와 관련해서 배상 책임을 공부를 할 때 4분의 3 충돌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다른 선박을 충돌했을 때 그 다른 선박의 선주나 다른 선박의 하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쌍방가실하고 헷갈리지 마라. 쌍방가실은 자기가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한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하주, 화물의 하주와 자선의 선주 간의 이 항해가실 면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고, 말 그대로 내가 다른 선박을 부딪혀서 다른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적재되어 있는 뭐 화물에 피해를 주거나 선박에 피해를 줬다면 배상 책임, 단순하게 배상 책임, 자동차로 치면 대차, 대물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4분의 3 충돌 손해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명칭들은, 나머지 조항들은 그 약관의 명칭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협회적하약관에서 봤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지 않고 선박보험도 물론 다 살펴보려면 살펴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박보험의 중요한 담보위험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담보위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도 뭐 협회 적하약관처럼 6.1, 뭐 6.2, 6.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버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자가 부보하는 담보위험, 보험자가 책임지는 담보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6.1과 6.1을 나눠놨어요. 그 나눠놓은 것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6.1에 보면 해상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고유위험, 해상 고유위험과 유사한 말이죠. 그리고 화재나 폭발, 뭐 도난, 투하, 해적, 그리고 핵장치, 뭐 원자로 파괴, 고장, 뭐 그렇죠. 그런 것들로 핵장치, 원자로, 그러니까 선박의 동력원 있죠.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 보통 이제 뭐 그 내연기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핵 원료를 사용하는 원자로의 힘을 이용을 해서 운용하는 선박도 존재하거든요. 자, 그리고 6.1.7이 좀 특이해요. 항공기가 나와요. 선박보험인데. 항공기나 하늘을 나른 유사한 물체, 뭐 글라이더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이런 것, 뭐 육상 운송 연구, 뭐 트럭 말하는 거죠. 선박보험인데 트럭 얘기를 왜 하지? 뭐 그것도 있고, 뭐 항만 시설, 그리고 뭐 항만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 뭐 겐츄리 크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접촉.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겐츄리 크레인이 무너지면 선박이랑 충돌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뭐 트럭이 잘 가다가 뭐 바다에 빠져가지고 충돌한 것도 그렇지고, 근데 왜 항공기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기나 뭐 하늘에서 운용되는 인공위성의 잔재물이나 이런 게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배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 놓은 겁니다. 이 6.1.7이. 그리고 지진 하산 분화, 낙뢰. 그리고 뭐 6.1은 그래서 뭐 대충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선박에 어떤 데미지가 가해지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근데 특이한 게 6.2가 있어요. 6.2가 있는데 6.2는 피보험자가 뭐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인이나 선박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님을 조건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요런 사람들이 상당주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노력하고 사고 안 나도록 조심조심하고 살피고 뭐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안 했어. 그러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 하기, 여기서 하기란 말은 6.2.1부터 6.2.5까지 밑에 적혀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적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그러니까 뭐 선박이겠죠. 선박보험이니까 선박에 발생된 멸실 또는 선해를 담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1을 보면 화물이나 연료를 싣고 내리고 한적하는 도중에 발생된 사고.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선박에 데미지가 가해졌을 때 그 선박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화물을 싣고 내리다가 화물이 박살났어요. 그럼 그 화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냐? 아니에요. 화물을 싣고 내리다가 그 화물이 박살나는 거는 그 화물의 하주가 적하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선박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선박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내리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 때문에 선박에 어떤 데미지가 가해져요. 그러면 그걸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6.2.2는 기관이 파열돼, 엔진이 파열되거나 차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선박이 바퀴가, 자동차처럼 바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을 이렇게 돌려서 힘을 운용을 해서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나요? 엔진의 운동 에너지를 쉽게 말해서 스크류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 엔진의 에너지를 스크류로 전달하는 거, 샤프트 크랭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말합니다. 차축. 예. 거기에 잠재적 하자로 인해서 선박이 멸실 손상되면 그걸 보상해 주겠다. 엔진의 파열이나 엔진의 그 차축의 파손이나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선박에 데미지가 가해지면 그 선박에 가해진 데미지를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선장, 직원, 부원, 도선사가 잘못한 거, 그리고 선박을 수리하는 사람이나 용선자가 잘못한 거, 그리고 뭐 악행,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밑에 6.3은 요 사람들 있죠. 선장, 요런 사람들이 그 선박에 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능할까? 선박에 지분이 있으면 왜 뱃일 하고, 아니 뭐 직업에 뭐 그건 없으니까 배를, 이런 배를 안 타고 이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대형 유조선에 지분이 있으면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을 타지 않고 크루즈를 타겠지, 그 돈으로. 그죠? 예. 뭐 아무튼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을 선주로 보지 말고 선장, 직원, 부원으로 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 6.3이에요. 그래서 6.3은 그냥 해석상의 문제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죠. 6.2의 경우에는 그 선박을 운영하는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어떤 멸실 손상이 가해졌다면 보험자는 그걸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자, 선박에 엔진이 있고 차축이 있고 뭐 한데 얘가 박살이 났어요. 뭐 파손이 되고 뭐 파열이 되고 뭐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선박에 데미지가 가해져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선박도 중요하지만 그 선박 안에 있는 엔진, 기관, 차축, 이거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됐으면 이것도 수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특약을 들어야 됩니다. 추가 특약. 네. Additional Police Clause. 이름 자체부터가 Additional Police입니다. 부가적인 위험이죠. 부가적인 위험. 그래서 83년도 약관에 추가해서, 얘는 뭐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이 ITC 훌스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특약에 의해서 확장 담보를 확장 특약을 하는 것인데, 어떤 것들,
수리 교체 비용을 줍니다. 뭐 파열 기간과 파손된 차축. 요 말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여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ITC 훌스를 들면 이 선박 엔진이 파열되고 차축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선박에 가해지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엔진 그 자체, 차축 그 자체에 생긴 문제를 보험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에디셔널 펄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6.2.2가 이겁니다. 이거 뭐 선체의 잠재적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선체의 잠재적 하자에 대한 어떤 결함 이런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비용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한다면 요 에디셔널 펄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뭐 어떤 선박 운영과 관련된 어떤 특정인의 어떤 잘못, 무능력, 무능을 이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선박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여기서 약간 1.1.1과 1.1.2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외에 기간과 차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설계상에 문제가 있거나 건조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계 건조상의 하자나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은 뭐 이 약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이 설계나 건조를 잘못한 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또 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겠죠. 그리고 요 부분 있죠. 그 파열된 기관이나 파손된 차축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 상당주의 결여에 대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파손시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런 규정들이 Additional Party Clause에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언급했던 4분의 3 충돌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SG 팔리시 시절에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보험 선박의 어떤 물적 손해를 그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에게 배상해야 되는 배상 책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해서 담보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선박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뭐 교통사고처럼, 육상에서의 교통사고처럼 가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지기가 어렵고 하면 균등 원칙이 적용돼서 충돌한 두 선박의 공이 50대 50을 결정을 하고, 뭐 50대 50으로 했을 때 뭔가 불만이 제기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고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실 비율이 결정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박이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두 선박이 실질적으로 해상이나 이런 곳에서 현실적인 접촉, actual contact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그 선박의 외판과 외판이 끼리 쾅 하는 것만 타는 게 아니라 선박의 일부분, 뭐 그 부분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했다는 것도 충돌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확장돼서 보고, 이 현실적인 접촉의 어떤 예외는 예인선이 피보험 선박을 예인을 하다가 다른 선박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이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박이 직접
움직인 건 아니지만, 선박이 직접 움직이면서 충돌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접촉의 예외로서 살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접촉의 직접적인 결과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선박과 제2 선박의 충돌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현실적인 접촉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볼게요. 피보험 선박이 타선과 가볍게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배라는 게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한번 부딪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쿵 이게 뭐 이 바닷물에 밀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재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피하려다가 이제 급 항침을 한 거죠. 항로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항진을 하고 있던 다른 제 세 번째 선박하고 충돌을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그 두 번의 충돌이죠. 두 번의 충돌에서 발생된 손해의 책임이 이 피보험 선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현실적인 충돌, 두 번째 현실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물론 두 번째 선박의 충돌은 1번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뭐 다 피보험 선박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타선박이 뭐냐? 타선박하고 부딪히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타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상법에 의미하는 선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념상 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지칭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동력을 갖춘 엔진을 갖춘 선박이든 아니면 부유하고 있는 바지선이든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지선도 충돌에 대한 타선박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충돌 약관상 선박은 항행성과 운송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행성은 반드시 자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박이 끌어줘서 나가는 것도 인정된다라는 거고, 화물 운송용이어야 합니다. 혼자 개인이 타고 있는 오리보트 같은 거는 조금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항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가 움직일 능력은 없으나 타력에 의해서 다른 선박의 힘을 이용을 해서 운항을 할 수 있는 부선, 바지선이나 기중기선이나 이런 것들은 선박으로 해석이 되고 선박으로 본다는 거죠. 얘네들하고 부딪히면 선박 충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항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륙대, 부양식 상륙대 이게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 어떤 선착장 같은데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스테이지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석유나 가스를 시추하기 위한 그 어떤 선박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해양 플랜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선박으로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4분의 3 충돌 손해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타선박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보험자가 선박 충돌에 대한 배상금을 이제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피보험 선박의 선박 소유자가 충돌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조로 지불하게 될 텐데 그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보험 선박이 다른 선박하고 충돌이 났고 거기에 대한 가실 비율이 50%가 있고 그 50% 가실 비율에 따라서 이 피보험 선박의 선주나 운용인이 상대방 충돌 선박의 선주나 하주에게 배상을 하면 그 배상금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지급하느냐? 아니죠. 이 약관의 명칭대로 전체 금액의 75%, 4분의 3만큼만 보상을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특약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4분의 4를 담보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4분의 3 충돌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고, 그럼 뭐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4분의 3만 해주게 되면 남은 4분의 1은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P&I로 해결을 합니다. P&I 클럽으로. 자, 그 외에 우리가 ITC 훌스 위에 기타 협회 선박 보험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란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기타라기보다는 ITC 훌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협회 기간 약관 선체를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ICC ABC를 이야기할 때는 담보 위험을 얘기를 하면서 A 조건은 어떻고 B 조건은 어떻고 C 조건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ITC 훌스를 이야기를 하면서는 담보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실무적으로 이 ITC 훌스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피보험자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게 ITC 훌스의 FPL입니다. FPL은 프리 파티큘러 로스 그러니까 단독 훼손에 대한 부담보예요. 선박에 적하 보험이 아니죠. 적하 보험이 아니고 선박의 단독 훼손 부담보. 그래서 자초, 침몰, 화재, 폭발, 충동 요런 거 이거 이제 특정한 형태의 단독 훼손인데 요거 아닌 다른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분손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해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협회 적하약관의 ICC FPA랑 거의 대동소이하죠. 자, 두 번째 ITC 훌스 TLO 토탈 로스 올리가 있어요. 근데 갈로가 쳐져 있죠. 구조료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을 포함해서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전손 담보 조건이라고 하고 TLO라고 하기도 하고 토탈 로스 올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쉽게 말해서 현실 전손, 추정 전손, 구조료 그리고 해난 구조료, 손해 방지 비용만 보험자가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게 뭐냐? 당연히 뭐 분손은 빠지고요. 그리고 공동훼손 빠지고요. 충돌 배상 책임 빠집니다.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주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TLO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ITC 훌스로 하는 것보다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특약으로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고요. 자, ITC 훌스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여기는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 그러니까 선박의 선비 및 증액 담보죠.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선비와 증액 담보를 부보하기 위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ITC 훌스에 여기 추가되는 부분을 넣어서 실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 선박의 가치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 부보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ITC 훌스 있는데 뭐 이렇게 쭉 길어요. 여기는 좀 기네요. 토탈 로스 있고 제너럴 에버리지 있고 쭉쭉쭉쭉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약관의 명칭 뒤에 나열되어 있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안 돼 있냐면 파셜 로스 분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 보수료나 해난 구조료, 공동훼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동훼손과 관련된 부분, 제너럴 에버리지가 공동훼손이잖아요. 그래서 공동훼손까지 해주는데 partial average, 단독 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partial loss, particular average,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그런 ITC 훌스의 변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자의 보장 범위를 줄여서 ITC 훌스를 변형한 형태로 실무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P&I입니다. P&I.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P&I가 있어요. 선주협회. 통상적으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선주협회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선박보험보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선주들한테는 이 선주협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선박보험의 보완제 역할을 하고 선박보험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 선사들이, 선주나 선박운용사나 이런 선사들이 회원이 되어서 상호보험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큰 손실을 입었다, 자기들이 기존에 각출해서 모아두었던 자본에서 그걸 이제 조합원의 손해를 보상을 하는. 사실 보험이, 해상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 이런 메커니즘으로 시작이 됐는데, 선박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원체 커지고 선박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어떤 알력,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선박회사, 선주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선박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형 사고의 손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태동된 것이 P&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서 제3자의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대신 물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P&I를 통해서 뭐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각출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P&I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 대형, 아까 제가 얘기했던 4분의 3 충돌 손해배상 책임처럼 해상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해의 배상액의 정도가 커서 해양 오염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에도 해상보험으로 이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면 P&I를 이용을 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P&I가 해결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해상사고 중에, 해상사고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험의 어떤 담보특약이나 묵시담보를 통해서 불례항, 이런 부분, 불례항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없는 선박을 운용을 했다면 그것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면책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나 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고, 보험을 통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규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P&I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I는 그래서 폐쇄형 형태로 선주들 사이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뭐 일반인이 여기 들고 싶다 해서 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로 선주나 선박회사 이런 그 업체들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곳에 회원으로서, 정식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시작은 역시나 영국입니다. 1855년에 영국의 P&I 클럽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쭉 뻗어 나갔고, 한국의 경우에는 1999년에 선주 상호보험에 대한 관련된 법이 시행이 되면서 한국 선주 상호 보험조합, 그래서 이거를 이제 KPNI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 선박 원양 어선들이 가입을 해서 실제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박보험에 대한 내용까지, 뭐 물론 선박보험은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도 이것을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선박보험의 약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고 이 실질적인 약관의 변형에 이르는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박보험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큰 유용성이나 학문적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선박보험의 개념이 이렇고 선박보험의 메커니즘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